2. 모방과 창조. 내가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서천이다. 서천과 군산은 금강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지만 서천에 대한 기억들은 단편적이다. 읍내에서 철다리를 건너오던 일, 철다리 밑에서 넘실거리던 강물 때문에 몹시 무서웠던 일, 한겨울에 당숙모가 엿을 고던 방이 너무 뜨거워서 숨이 막히던 일,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군산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어릴 적 기억들은 모두 군산을 반경으로 그려진다. 시간이 갈수록 고향도 바뀌고 고향 사람들도 바뀌어서 차츰 갈 일이 뜸해졌다. 호적 초본이나 신원증명서를 떼러 가는 일 외에는 별로 갈 일이 없었고, 가더라도 문산면 면사무소에만 잠시 들렀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 그래도 그것은 내 상상력을 움트게 하는 비옥한 늪으로 남아있다. 최초의 작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웅변 원고를 쓰는 일로 시작되었다. 그때의 웅변 주제가 밀주였는데 국어 교과서를 잘 읽는다는 이유로 나는 우리 학급을 대표하는 웅변 연사로 뽑혔었다.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학생에게 웅변 원고를 직접 써오라고 하다니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엄두가 나지 않아 몸을 꼬고 있다가 마침 서천에서 올라와 계신 큰아버지를 졸랐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우선 내 생각을 써오너라. 그럼 내가 읽어보고 고쳐주마. 그럭저럭 두서없이 엮어간 글을 큰아버지는 대수술을 하듯이 앞뒤를 바꾸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구를 삽입하여 웅변 원고를 만들어주셨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모두 뭉쳐서 새 나라를 만들자고 결심하며 외쳤던 것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잘 살겠다는 몰입애들이 숨어서 밀주를 만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웅변의 서두는 대략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후로 글을 잘 쓰는 아이로 뽑혀서 많은 원고를 쓰게 되었는데 위의 큰아버지의 문장을 모방하여 대강 만들어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우선 내 생각을 써오너라. 그럼 내가 읽어보고 고쳐주마. 큰아버지의 이 말씀은 장문지도의 원리이며 기초라는 것을 나는 한참 지난 후에야 알았다. 할 말이 무엇인가를 알고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것쯤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것을 실제의 문학에서 실행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천지의 미만에 있는 어휘들, 그것들을 문맥에 맞게 조직하려고 하기보다는 외견상 현란한 것들을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주제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모방이란 창조의 시초라는 말에 적극 동의한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엄마의 입모습을 주시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는 아이가 말을 할 줄 안다고 하지 아이가 엄마를 그대로 모방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과 문학 지망생들을 접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진솔하고 담백하게 기록하라고 나는 줄곧 주문해왔다. 좀 조잡하고 거칠더라도 문장에는 전곡을 찌르는 작자의 심지가 있어야 한다고. 확실한 목적지도 없이 애매하게 배회해서는 안 된다고 큰아버지가 일러주신 방법이다. 아버지는 나를 놓고 한계도 정하지 않은 희망을 거셨다. 요즘 부모들이 이과에서는 의과대학, 문과에서는 법과를 지망하도록 종용하듯이
나를 의사가 되게 할 것인가, 법관이 되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곤 하셨다. 나는 속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시를 쓰며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었다. 시인이 되면 나는 호를 백운이라 짓겠다. 흰백 구름은 백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다시 읽었다. 이미 그때의 내 결의는 확고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느 날 시내를 걷다가 백운 아이스케이크라고 쓰인 간판을 읽게 되었다. 시인의 호가 한낱 아이스케이크 가게 이름과 같아서야 되겠는가. 나는 실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백운이라는 호를 버렸다. 내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내게 시적 유전인자를 물려주셨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일주일이면 두어 번씩 일선 장병에게 편지를 썼었다. 하루는 내가 늦도록 엎드려 위문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날 기분이 가벼워지신 아버지가 나를 굽어보시더니 내가 좀 써주랴 하셨다. 국군 아저씨, 가을이 깊었습니다. 아저씨가 행군하는 어느 산빛 아래도 보라색 들국화가 피어 있겠지요. 한 송이 꺾어서 철모에 꽂으십시오. 아저씨 가을도 들국화처럼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구술하셨고 나는 받아 적었다. 이튿날 학교에 제출했을 때 선생님은 칭찬하고 또 칭찬하셨다. 선생님은 왜 내가 썼냐, 누가 도와주었냐 묻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나는 더욱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특별반을 만들어 천재교육을 시켰었다. 담임이던 문동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시와 음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 고리붕겐으로 악보를 계명으로 정확히 부르고 어떤 힘을 눌렀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만치는 훈련을 시키셨다. 또 날마다 작시일기나 작곡일기 중 한 가지를 쓰게 하셨는데 나는 작시일기를 썼었다. 날마다 시를 한 편씩 쓰기가 힘이 들고 귀찮았으며 그때 쓴 시가 아무런 빛도 발휘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어휘에 대한 눈을 뜨고 가락을 몸에 익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내가 호남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뜻밖의 문동순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었다. 특별반 45명 중에서 작시일기를 쓴 사람은 많지만 시인이 된 것은 이향아, 자네 한 사람이야. 작곡일기를 쓴 사람 중 피아니스트로 성공한 사람도 조봉희 교수 한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떴다니 참으로 아깝네 하셨었다.